인천 바닷바람이 낮게 깔린 밤이었다. 파도 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한태곤 회장의 저택은 그 소리를 외면하듯 두꺼운 벽과 커튼으로 단단히 닫혀 있었다. 넓은 거실에는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한태곤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고 있지 않았다. 거실 한쪽 벽에는 장식장처럼 보이는 패널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는 일부러 금고 문을 열어두었다. 안에는 현금, 금고, 회사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금고 열쇠는 일부러 테이블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다. 카메라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한태곤은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드러난다. 특히 돈 앞에서는 더더욱. 그는 평생 그 진리를 증명하며 살아왔다. 가족도, 사랑도, 신뢰도 결국은 돈 앞에서 무너졌다. 그렇기에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았다. 믿음은 낙점이었고 낙점은 반드시 이용당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태곤은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이 집의 새로운 가사도우미 이준이었다. 신을 훌쩍 넘긴 나이, 마른 체구, 늘 검소한 옷차림. 그녀는 이 집에 온 지 이제 겨우 3달이었다. 이전에 가사도우미들과 달리 말수가 적었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일은 느렸지만 꼼꼼했고 무엇보다 이 집의 공기를 불편해하지 않았다. 이지윤은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췄다. 소파에 누워있는 회장을 발견하자 발걸음을 더 낮췄다. 혹시나 잠을 깨울까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테이블 위를 정리하려다 열쇠를 보았다. 금속이 빛을 반사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금고 쪽으로 옮겨갔다. 월린 문 사이로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병원 냄새가 스쳤다. 하얀 형광등 아래 누워있던 아들의 얼굴. 매달 밀리는 치료비 고지서. 아깝을 줄이기 위해 반 알씩 쪼개 먹이던 밤들. 그녀는 한 번도 돈을 탐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지만 그날 밤 금고 앞에서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있으면.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소파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한태곤은 여전히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다. 숨소리조차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갔다. 그리고 멈췄다. 이지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아온 손빨래와 설거지, 닦고 쓸마 얻은 굳은 살 투성이의 손이었다. 그 손으로 금을 짚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들의 얼굴보다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늘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다. 가난은 견딜 수 있어도 부끄러움은 평생 남는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조용한 한숨이었다. 이지윤은 금고 문을 닫았다. 딸깍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열쇠를 다시 테이블 위 정확히 원래 있던 위치에 놓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소파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이 정도 돈 없어도 사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제 마음까지 잃고 살고 싶지는 않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거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태곤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천장만 바라본 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감시용 모니터 속에서 이준의 모든 행동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의 망설임, 떨리는 손, 그리고 금고를 닫는 순간까지. 이런 사람도 아직 남아 있었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한태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검고 조용했다. 그는 문득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사람을 믿었던 시절,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세상이 변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변한 것인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금고보다 더 단단히 잠가두었던 자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금이 간 것을 느끼며, 그리고 같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방. 좁은 책상 위에 면접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강준호. 그는 내일 있을 면접을 위해 다시 한번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이 비가, 이 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선택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선택은 이미 조용히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 다음 날 아침. 비는 밤새 내렸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눅눅했으며 도시의 소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들렸다. 강준호는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일찍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그는 몇 번이나 확인한 면접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흰 셔츠에 주름을 손으로 다듬었다. 구두는 어젯 밤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 두었다. 부족한 것은 많았지만 준비는 완벽히 하고 싶었다. 준호는 거울 앞에 섰다. 다소 여린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이야. 오늘은 다르게 될 거야. 그는 지하철을 타고 한명그룹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로 향했다. 출근 시간대, 수많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도시를 가득 메웠고 준호는 그 속에서 낯선 듯 그러나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고개를 들자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거대하게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다. 이 건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준호는 긴장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한편 같은 시각 19층 인사팀 사무실에서는 면접 준비가 한창이었다. 인사부장 조동현은 명찰을 정리하며 주변 직원을 향해 말했다. 이번엔 시간 늦는 지원자 없도록 잘 체크해. 지난번처럼 이상한 이유로 특례 입장 같은 거 절대 없도록 해.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동현은 수년간 인사팀을 장악해온 인물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다. 특히 가난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에 대해 그는 유난히 차가운 태도를 보이곤 했다. 그리고 그 회의실 한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바로 한민서였다. 한태곤 회장의 요동딸이자 현재는 일반 신입사원으로 이장의 인사팀에 배치되어 있었다. 민서는 의자에 앉은 채 손에 든 태블릿을 조용히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녀는 강준호의 이름이 오늘의 면접자 리스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다. 기회는 줬어. 이번엔 내가 보러줘야 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오전 10시 면접이 시작되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다. 강준호였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는 조용한 태도로 인사했고 반듯하게 앉아 면접관들의 시선을 차분하게 마주했다. 조동현은 그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잠시 후 그는 작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기억나네요. 지난번엔 늦어서 불합격 처리됐던 분이군요. 이번엔 시간 잘 맞추셨네요. 그 말에 몇몇 면접관이 눈치를 봤다. 하지만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조동현은 그의 말을 무시하듯 웃으며 질문을 시작했다. 한먼그룹의 향후 5년 비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준호는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했다. 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방향,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을 차분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풀어냈다. 그가 말을 마칠 때쯤 먼 접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조동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때로는 말꼬리를 잡고 때로는 질문을 꼬아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질문 하나하나에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을 이어갔다. 민서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따뜻함과 지금 이 순간 보여주는 냉철한 본성력 사이에서 묘한 균형을 느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조동현은 의도적으로 질문 하나를 던졌다. 혹시 추천받은 건가요? 리스트에 없던 지원자가 갑자기 들어온 걸 보면 말입니다. 준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 기회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고 정직했다. 면접이 끝난 후 준호는 회의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조동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록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누군가 보지 못하게 슬쩍 점수를 수정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조 부장님, 지원자 평가 기록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수기로 수정은 어렵습니다. 규정상 해당 시점 이후에는 접근 기록도 남습니다. 조동현은 민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다시 표를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민서는 사무실에 남아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에 강준호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날의 그날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지금 회의실에서의 당당한 눈빛까지.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한 줄 메모를 남겼다. 실제로 만난 사람 중 가장 이상적인 한 명인 한명그룹 인재.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알지 못했다. 지금 막 벌어진 이 면접이 또 다른 함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준호 역시 몰랐다. 그의 진심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임을. 합격 통보는 문자 메시지로 왔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한명그룹 신입사원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출근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강준호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쁨이 밀려오기보다는 먼저 안도의 숨이 나왔다.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한 뒤에야 숨을 쉴 수 있게 된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다행이다. 그 말에는 환호도 들뜸도 없었다.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가볍게 기뻐할 수 없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누구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로비의 시계는 아직 출근 시간보다 30분이나 빨랐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구두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셔츠 소매를 내려 매만졌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지만 그는 표정을 단정히 유지했다. 그가 배정받은 부서는 마케팅 전략팀이었다. 팀원들은 대부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낯선 얼굴을 힐끔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부터 합류하게 된 강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인사들이 오갔다. 몇몇은 고개만 끄덕였고 몇몇은 무심하게 웃었다. 그중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는 이 팀의 팀장이었다. 강준호 씨죠. 일단 저기 빈 자리 쓰세요. 오전엔 자료 정리부터 할 겁니다. 말투는 건조했지만 무리하지는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이전 직원이 쓰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래된 메모, 커피 자국, 정리되지 않은 파일들. 그는 묵묵히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묻는 말에는 짧게 대답했고, 시키는 일은 빠짐없이 처리했다.
단순한 자료 입력부터 시작해 시장 조사 보고서 정리, 회의록 정리까지.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를 가장 유심히 지켜본 사람은 조동현이었다. 인사부장이자 실질적인 인력 배치 권한을 쥔 그는 몇 차례 마케팅팀을 오가며 준호를 관찰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경계가 더 짙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용하군. 너무 조용해. 조동현은 경험상 알고 있었다. 이런 부류의 신입은 두 가지 중 하나였다. 금방 지치거나 아니면 오래 남아 성가신 존재가 되거나.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는 점점 팀의 흐름을 파악해 나갔다. 회의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메일이나 보고서에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담았다. 불필요한 수식어 없이 숫자와 근거로만 설명했다. 그 방식은 몇몇 선배들에게 호감을 샀다. 하지만 동시에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팀회의가 끝난 후 한 선배가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신입치곤 너무 튀지 말아요. 여기선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낮추거나 일부러 실수를 하지는 않았다.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졌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물었다. 그 태도는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민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신입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인사팀에 남아 있었지만 사실상 여러 부서의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중 강준호의 업무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문서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역시 그녀는 알았다. 그날 비 오는 거리에서 만난 남자는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누군가 그를 향해 서서히 덜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조동현은 어느 날 준호를 불렀다. 강사원, 잠깐 시간 있습니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부장님. 조동현은 그를 회의실로 데려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자료, 오늘 안으로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준호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왕이 상당했다. 원래는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서 해야 할 일이었다. 오늘 안 해요. 못할 이유 있습니까? 신입이니까 더 배워야죠. 조동현의 말에는 웃음이 없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는 준호 혼자 남아 있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넘겼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숫자들을 정리했다. 눈이 따갑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몰랐다. 그 자료 중 일부가 이미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조작된 숫자들이 곧 그의 이름과 함께 보고서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것도. 같은 시간 한민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강준호의 이름을 검색했다. 내부 시스템에 남은 그의 업무 기록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그가 처리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보았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데. 하지만 그녀는 바로 개입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의 위치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침묵한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첫 번째 함정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회사는 분주했다. 월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었다. 각 부서마다 정리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준호는 밤을 꼬박 새우고 나서야 보고서를 완성했다. 붉게 충혈된 눈, 다 풀린 어깨, 하지만 문장은 단정했고 표는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프린트를 마친 뒤 회의실로 향했다. 팀장에게 자료를 제출한 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셨다. 팀원 몇 명이 그를 힐끔거렸다. 누군가 소곤거렸다. 어제도 새벽까지 남아 있었대.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신입이라 저러는 거지.
오래 못 버텨. 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상에 앉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온몸이 피곤함에 절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눈에 띄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 실수 없이, 흠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케팅 전략팀 전체 회의가 열렸다. 본부장부터 차장, 팀장, 실무자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회의가 시작되었다. 팀장은 먼저 간단히 실적 개요를 설명했다. 그리고 강준호가 정리한 수치들이 담긴 파워포인트가 화면에 띄워졌다. 이번 분기 주요 캠페인별 효율 분석 자료입니다. 강준호 사원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준호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숫자들이었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수치들이었다. 그런데 본부장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이 부분 광고 도달률이 68%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서는 53%였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살짝 흔들렸다. 팀장은 당황한 듯 화면을 다시 봤다. 53%요. 그럴 리가. 잠시만요. 강사원, 이 수치 직접 확인한 겁니까? 준호는 깜짝 놀라면서도 차분히 대답했다. 네, 어제 새벽까지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공식 DB에서 추출한 데이터였습니다. 본부장은 다시 말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숫자가 다르잖아요. 실수가 아니라 조작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조동현은 뒤늦게 들어오며 말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팀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조동현은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강사원, 혹시 원본 파일 가지고 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USB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전달했다. IT팀 직원이 파일을 열었고 프로젝트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검토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되었다. 파일 최종 수정 시간은 어젯밤 11시 42분. 작성자는 준호 K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이전 백업과 다르게 편집된 흔적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조동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왜 숫자를 바꿨습니까? 강사원.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은 바꾸지 않았다. 그 어떤 수치도 고의로 조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사실은 자신이 조작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어떤 숫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고 수정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모든 근거는 그를 향해 있었고 그의 말은 마치 자기 변명처럼만 들릴 뿐이었다. 회의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준호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팀으로 향했다. 인사팀에서 그를 맞은 사람은 다름 아닌 조동현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테이블에 앉았다. 강사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억울한 척하는 겁니다. 신입일수록 더 조심했어야죠. 준호는 차분히 말했다. 억울한 척이 아니라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조동현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게 주장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파일의 흔적은 당신을 가리키고 있고 팀 내에서는 이미 신뢰가 무너졌어요. 본부장도 상당히 실망했더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식 징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당신을 위해서도 나을 겁니다. 준호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절망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동안의 노력, 락은 철학, 말 없이 버틴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있었다. 제가 안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조동현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믿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당신 말만 믿을 수는 없다는 걸 당신도 알겠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틀간 대기하세요. 그동안 조사가 있을 겁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걷다가 창가에 멈췄다. 창밖으로는 회색 빌딩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진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고시원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공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허무. 그러나 그 순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민서는 오후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데이터 파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감각적으로 어떤 흔적을 느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맞을까? 그녀는 조용히 시스템 로그를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용히 진실을 향한 실마리가 움직이고 있었다. 강준호는 출근하지 않았다. 인사팀의 지시대로 이틀간 자택 대기 상태였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었다. 그는 고시원 작은 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무언가를 더 조사해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계정은 이미 잠겨 있었고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도 정지되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메시지도 없었다. 누구 하나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회의실에서 함께 웃고 보고서를 검토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단 하루 만에 그는 회사의 문제 인물로 분류되었다.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아이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일이 많다고 둘러댔고 그녀는 그런 아들의 말에 별 의심 없이 몸 상하지 않게 밥은 꼭 챙겨 먹어 라고만 말했다. 그날 오후 한민서는 조용히 본사 IT 관리팀을 찾았다. 공식적인 권한은 없었지만 한명그룹 회장의 딸이자 미래 후계자로 훈련 중인 그녀는 사내 핵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관리팀 과장에게 조용히 요청했다. 일주일 전 마케팅 전략팀 데이터 서버 로그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용자 엔드아포즈, 준호, 엔드아포즈의 접근 기록 2주로요. 과장은 당황했지만 민서가 직접 나서자 더 묻지 않고 로그 파일을 열어줬다. 수십 줄의 기록이 순식간에 화면을 채웠다. 민서는 눈을 좁히고 정렬 기준을 바꿨다. 날짜, 시간, 파일명, 접근 경로. 그녀는 그중 하나의 기록을 클릭했다. 수정 시간은 밤 11시 42분. 기록상으로는 강준호의 계정이 맞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바로 그 직전 11시 39분에 또 다른 계정 하나가 동일한 파일을 열었다는 로그가 남아 있었다. 계정명은 엔드아포스, support JD아포스. 지원 계정, JD, 조동현. 민서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다. 지원 계정은 일반 직원이 아니라 관리 자격 이상이 사용하는 계정이었다. 시스템 설정상 해당 계정은 타인의 계정 환경에 임시 접근할 수 있었고 그 흔적은 평소에는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 로그를 분석했고 미세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화면을 캡처하고 복사한 로그 파일을 USB에 저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강준호는 회사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다. 내부조사 결과 엔드코트, 신입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데이터 오류 엔드코트로 결론 났으며 공식 징계 대신 잦은 퇴사 형식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퇴사일은 오늘로 지정되었고 그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러 회사에 들렀다. 출입증은 이미 정지되어 있었고 경비가 동행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고 누군가는 복사기 뒤로 몸을 숨겼다. 단 한 명도 그를 향해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책상을 정리하던 준호는 서랍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정말 당신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 믿지 않아요. 미안해요. 도와줄 수 없어서.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필체는 나 찍었다. 같은 팀 막내 사원이었던 이수원의 글씨였다. 준호는 조용히 그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짐을 다 정리한 그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발표와 보고가 오가던 공간, 자신이 열정을 쏟았던 공간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배경처럼 보였다. 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강준호 씨. 돌아보니 한민서였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지 않고 편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가왔다. 잠깐 시간돼요.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건물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민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동현 부장의 계정으로 당신 파일에 접근한 로그가 있었어요. 밤 11시 39분. 당신이 수정하기 3분 전 제가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준호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걸 어떻게? 내가 누군지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회장님의 딸이에요. 한민서. 순간 공기가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에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서렸다. 민서는 이어서 말했다. 그날 비 오는 날 길에서 넘어졌을 때 당신이 도와준 그 순간부터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번 일 제가 바로잡을게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지금 억울하게 퇴사당한 건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억울하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소리 지른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적어도 지금 이 회사 안에서는요. 그는 한숨을 쉬며 벤치에서 일어났다. 민서 씨, 제가 비 오는 날 도운 이유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짧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정장을 입고 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뒷모습.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단단함이 그녀의 가슴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강준호는 서울에서 사라졌다. 어느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의 조용한 퇴장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강준호가 떠난 뒤 한명그룹의 일상은 겉보기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갔다. 마케팅 전략팀은 다시 원래의 업무로 복구했고 그가 앉았던 자리는 새로운 인턴으로 금세 채워졌다. 복도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도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이도 없었다. 그러나 진짜 조용했던 것은 겉모습뿐이었다. 한민서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공식적으로 조동현과 마주하지 않았다.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고 데이터 복사본을 분석하며 가능한 모든 흔적을 모았지만 증거를 공식 절차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조동현은 단순한 부장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인사부를 통제해온 인물이었고 회장의 신뢰까지 일정 부분 얻고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단순한 신입 직원 하나의 문제로 묻히기 쉬웠다. 민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걸 어떻게 꺼낼 수 있지? 회장님께도 바로 말할 순 없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다. 먼저 IT팀 과장에게 다시 연락해 로그에 대한 공식 백업을 요청했고 파일 조작 시간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일부 감사 부서에도 익명으로 전달했다. 마치 내부 고발자의 제보처럼. 며칠 후 감사실에서 내부 통보가 내려왔다. 최근 1개월 내 수정된 업무 보고 자료 중 보안 프로토콜 위반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이 각 부서에 전달되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조동현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쳤다.
그는 즉시 마케팅 전략팀 팀장을 불러 따로 지시했다. 감사실에서 뭐 요청 오면 지난달 보고 자료는 내 쪽에서 직접 취합한다. 전에 불필요하게 자료 이중 관리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조동현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문제 생기지 않게 조심하자는 말이지.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팀장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각, 민서는 조용히 사내 게시판을 열었다. 그곳에는 익명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최근 몇 개월간 이상하게 삭제된 게시물들이 몇 건 있었다. 그녀는 내부 감사 담당자인 노상우 대리를 찾아갔다. 그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회사 내에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민서는 노상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공식 제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자료가 조작되었고 그것이 누군가를 퇴사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노상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이라면 형사 고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죠. 피해 당사자가 진술을 해야 합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회사에 없습니다. 떠났어.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익명 제보라도 받아야 공식 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금 이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조각은 강준호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그녀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교회 봉사센터를 찾았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자주 봉사 활동을 하던 장소였다. 그리고 최근에 거기서 일하는 지인이 누군가 비슷한 인상의 청년이 봉사를 시작했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선 민서는 조심스레 안을 둘러보았다. 어린아이들이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었고 조용한 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숫자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라. 너희가 여기에 논리를 넣는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서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는 살아 있었다.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강준호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녀와 마주쳤다.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짧게 웃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찾았어요. 당신이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은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주변은 조용했고 가을 바람이 천천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 겪은 일이 그냥 묻히면 안 돼요. 시스템 기록에서 조동현 부장이 파일을 열었던 로그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감사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걸 당신이 해요. 그건 제 몫인데. 당신은 그걸 혼자 견디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거기서 그는 이미 버림받았고 신뢰도 명예도 잃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내가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생기겠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조용히 없애고 또 아무도 말하지 않겠죠.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고리를 끊는 첫 사람이 되세요.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천천히 흔들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작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말고 진실이 오래 묻히면 결국 거짓이 진실처럼 남게 되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그 화면 속엔 그가 마지막으로 만든 보고서 파일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 속 조작된 숫자 너머에 담긴 거짓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드디어 선택의 문턱 앞에 섰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싸울 것인가. 그날 밤 강준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센터의 좁은 방 천장 위로 희미한 형광등이 반쯤 꺼진 채 깜빡이고 있었다. 민서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 고리를 끊는 첫 사람이 되세요. 그 말 속에는 책임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싸움, 도망치듯 피했던 구조,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까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시스템은 여전히 그의 개인 백업 계정을 열 수 있었고, 퇴사 직전 저장해둔 모든 자료가 그 안에 있었다. 보고서 파일, 수정 이력, 메타데이터, 그리고 기록된 타임라인. 그는 일련의 파일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기 시작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시간대별로 조작이 이루어진 흔적과 접근 권한 로그를 정리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서포트 GD라는 계정명이 수차례 등장했고 그 계정의 수정 이력은 분명히 조동현과 연결돼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내가 증명하자. 다음 날 아침 강준호는 한명그룹 로비에 나타났다. 단정한 차림에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결연했다. 접수 데스크 직원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출입 권한이 정지된 상태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 제보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감사실도 이 자료를 보면 반응할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데스크 직원은 당황한 듯 통화 몇 통을 돌렸다. 그리고 약 15분 후 내부 감사팀 노상우 대리가 직접 로비로 내려왔다. 강준호 씨, 정말 돌아오셨군요. 준호는 그에게 노트북을 건넸다. 이 안에 제가 입사 이후 했던 모든 작업 기록과 파일 접근 로그, 그리고 조작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조동현 부장의 계정이 제 계정을 가장해 접근한 로그도 있어요. 공식 감사 요청합니다. 노상우는 잠시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는 감사실로 이관하겠습니다. 회신은 내부 절차에 따라 드릴 겁니다. 그동안은 따로 대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같은 시각, 하민서는 집무실에서 강준호가 본사에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곧장 감사실로 내려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보여줘야 해. 그녀는 조용히 앉아 메일함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익명으로 보냈던 로그 파일과 조작 의심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 논리적 비약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그날 오후, 감사실은 전사 공지 없이 비공식 긴급 조사를 시작했다. 데이터 보안팀과 서버 관리자, 그리고 내부 권한 담당자들이 연달아 호출되었다. 평소와 달리 정적이 흐르던 본사 17층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 대상자 명단에 조동현의 이름이 올라갔다. 그는 처음엔 담담한 얼굴로 조사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질문이 계속될수록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다. 감사 담당자는 정면에서 그에게 물었다. 조 부장님, 서포트 GD 계정으로 마케팅 전략팀 보고서 파일을 열람하신 적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니라 부서 간 기술 지원 때문에 사용된 계정일 겁니다. 시스템 팀에도 물어보세요. 그 계정의 최종 접근 장비는 부장님 개인 노트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P 기록도 동일하고. 조동현은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담당자는 다음 문장을 꺼냈다. 강준호 전 사원이 같은 시간대에 본인의 계정으로 해당 파일을 열람했지만 수정 기록은 서포트 GD 계정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동현은 천천히 등을 기대고 말했다. 회사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방어가 아니라 협상이었다. 그 순간 조사 담당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조작이 아닌
권한을 이용한 조직적 은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틀 후 감사실은 중간 결과 보고서를 사내 상위 임원진에게 제출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마케팅 전략팀 보고서 파일 일부가 무단 수정된 정황 발견. 관련 계정은 부장급 관리자 권한 사용 이력 확인. 피해 사원에 대한 부당 해고 가능성 존재. 보고서는 조용히 회장 한태곤의 책상 위에 올라갔다. 그는 조용히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강준호. 이 이름 어디서 봤더라?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사람 예전에 내 집에서 일했던 가사로미의 아들 아니었나?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자료를 검색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지은 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추천하신 가사로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태곤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 금부 사건 이후에도 끝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던 그 가사로미. 그는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 피가 아직 남아 있었구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를 다시 불러라. 직접 이야기하겠다. 본사 내부 게시판에는 짧은 문구가 올라왔다. 인사 이슈 관련 재조정 절차 착수 예정. 전직 사원 포함 해당자 개별 통보 예정.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누구도 크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아직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지만 이미 조용한 파문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싸움의 중심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다. 이번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준호는 이틀째 본사 인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 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매일 새벽 센터 봉사를 다녀오고 오후엔 근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마치 자신을 비우는 과정처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강준호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오후 2시 본관 25층 집무실로 와주십시오. 목소리는 침착했고 말투엔 권위가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준호는 오랫동안 손에 쥔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어떤 선택이든 이 자리가 향후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었다. 오후 2시 그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25층 집무실 문 앞에 섰다. 비서가 문을 열었고 안에서는 회장 한태곤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오게. 한태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준호는 정중히 인사한 뒤 의자에 앉았다. 방 안은 무겁고 조용했다. 마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권위가 공기 중에 내려앉아 있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한태곤이 입을 열었다. 당신, 이지은 씨 아들이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회장님 댁에서 일하셨습니다. 기억한다. 그 사람, 내 금고를 훔치지 않았지. 하지만 의심받고도 묵묵히 물러났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한태곤은 잠시 침묵한 뒤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도 어머니처럼 끝까지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손에 쥐고 온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여기에 제가 직접 정리한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는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태곤은 USB를 집어들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걸 내게 증명하러 온 건가? 아니면 용서를 구하러 온 건가? 준호는 작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건 용서도 증명도 아닙니다. 다만 다음 누군가가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태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마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그리고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강준호 씨를 마케팅 전략팀으로 복고시키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전원 징계 절차를 시작해 감사실에도 내용 공유하고 비서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고 그 순간부터 한명그룹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사내 인트라넷 공지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올라왔다. 조동현 부장 징계위원회 해부 및 직무 정지. 데이터 조작 및 내부 프로토콜 위반 혐의. 관련자 추가 조사 예정. 임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몇몇은 속으로 환호했고 일부는 긴장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말없이 자신의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편 마케팅 전략팀 사무실에선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고 강준호가 들어섰다.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돌아온 사람이자 무언가를 증명한 사람이었다. 그를 처음 맞이한 사람은 이소은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없어도 팀이 잘 굴러가더라고. 아노, 당신이 없으니까 더 조용했어요. 이상하게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짧은 웃음을 나눴다. 그러나 웃음이 가시기도 전에 팀장과 부서장이 들어왔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강사원, 앞으로는 회사가 당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들을 겁니다. 업무는 기준대로 맡기되 정기보고 외에도 내부 소통, 창구 역할을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준호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민서는 조용히 준호의 책상 옆으로 다가왔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다. 이 회사는 아직 낯설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안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퇴근길에 웃었다. 도시의 빛이 창밖에 퍼져 있었고 가을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길 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걷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조용한 자신만의 속도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선 또 하나의 시선이 그의 복귀를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준호는 복고했지만 모든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명그룹의 내부는 겉으로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실은 격렬한 재편의 전야처럼 조용하고 무거웠다. 조동현의 징계가 공식 발표되면서 인사팀을 비롯한 핵심 부서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퍼져나갔다. 다음은 누굴까? 회장이 직접 움직였대. 민서 이사 쪽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 오래 못 가. 누군가는 반격할 거야. 복도, 휴게실, 엘리베이터 안 사람들은 속삭였고 익명 게시판에는 정체불명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단 한 사람의 정의가 회사를 망칠 수도 있다. 시스템을 뒤흔들고 영웅이 될 생각 말라. 지금은 조동현이지만 다음은 당신일 수 있다. 강준호는 그런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이어갔고 이전보다 더 많은 팀원들과 소통하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조직 안에 감춰진 또 다른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문제는 조동현 하나뿐이었을까? 며칠 후 회장 한태곤은 그를 비공식적으로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집무실이 아닌 회장 전용 별관 사무실이었다. 그곳은 회장의 개인적 결정과 통찰이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보통의 임직원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강준호 씨 안께.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당신이 가져온 정리는 꽤 정교했네. 단순한 피해자로만 보기엔 꽤나 머리를 잘 쓴 사람이야. 준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살기 위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한태곤은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다.
그중 하나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조동현의 계좌 내역이다. 문제는 그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록이 있다는 거지. 준호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그는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다. 최소한 3명, 많게는 5명 이상이 내부에 있었다고 본다. 한태군은 무겁게 말했다. 이게 본질이다. 시스템을 바꾸겠다면 사람 하나 자른다고 끝나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물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이 내부 고리를 끊는 거다. 다만 조용하게. 적은 거리 아니라 안에서 웃고 있는 놈들이니까. 준호는 놀랐다. 회장은 단지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었다. 저 같은 신입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넌 그 누구보다 회사 바깥의 냄새를 알고 있지. 고시원에서 살고 봉사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너처럼 시스템 바깥을 경험한 사람이 내부를 바꿀 수 있어. 내부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결국 내부를 보호하려 들거든. 그 말에 준호는 묵직한 무게를 느꼈다. 신뢰의 무게였다. 그날 밤 그는 민서를 만났다. 둘은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무슨 부탁을 하셨죠? 내부 인맥 고리 추적입니다. 조동현이 단독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단서 몇 개는 저도 확보했어요. 회계팀 부장이 이상하게 수치 보고서를 몇 개 중복 작성했고 전략기획실에서는 자료 삭제 흔적도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저쪽도 움직일 겁니다. 민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무기를 쓸 거예요. 어떤 무기요? 멍본이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강준호 씨, 그들이 공격하기 가장 쉬운 지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시스템 외부인이에요. 합본, 연줄, 배경. 이 안에서 당신은 가장 약한 골이에요. 그들은 그걸 이용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요. 며칠 후 강준호는 다시 내부에서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한 몇 가지 징후를 확인했다. 특정 부서에서 민서를 비방하는 익명 메일이 돌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이 해람되었다. 그는 잠시 혼잣말을 했다. 반격이 시작됐군.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번엔 정식 내부 청문 요청서를 작성했다. 조동현 관련 부서 전수 감사 요청, 자료 접근 기록 복구 요청, 외부 회계법인의 계약 내역 조사, 모든 것을 절차대로 요청했고 그 서류에는 강준호라는 이름이 정확히 새겨져 있었다. 더는 익명으로 숨지 않았다. 이번 싸움은 얼굴을 드러내고 해야 할 싸움이었다. 며칠 후 본사에서는 내부 개편 공지가 올라왔다. 오전략기획실, 회계팀, 총무팀에 대한 감사 확대,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감찰위원회 신설, 묵위원장, 한민서, 운영자문, 강준호.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한명그룹의 심장보가 새롭게 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작고 약했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준 신뢰는 거대한 권력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한명그룹 본사 건물 옥상.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도시의 빌딩숲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지며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강준호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엔 윤리감찰위원회 공식 유축장이 들려 있었다.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던가요? 이런 문서. 뒤에서 한민서가 다가왔다. 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웃었다. 처음엔 많이 무거웠어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싶었고. 지금은요.
지금은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서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녀의 얼굴에도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윤리감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 그 사이 조동현은 공식 해임되었고 회계팀 부장과 전략기획실 실장은 형사고발을 앞두고 있었다. 회사는 혼란의 시간을 겪었지만 동시에 숨겨졌던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직원들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 익명 비방 대신 의견 교환이 시작됐고 과도한 야근과 줄세우기식 보고 문화는 서서히 사라졌다. 준호와 민서는 일원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많아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이물질로 보는 시선, 제게 쏟아지는 시기와 질투. 이건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시선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민서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뛰던 저를 조용히 도와준 그때. 준호도 웃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만남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때 이미 이 싸움은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당신처럼 평범하지만 옳은 걸 지키려는 사람이 나처럼 시스템 안에서 자란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던 순간부터 잠시 둘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무게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고요였다. 그 순간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말을 나눈 뒤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네, 당신 어머니도 함께요. 준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께서 제 어머니를요? 예전에 회장님 댁에서 일하셨을 때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걸 회장님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아들의 선택 역시 지금 깊이 받아들이고 계신 거고. 준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시원의 좁은 방, 억울했던 퇴사, 다시 걸어야 했던 복귀의 길, 그리고 지금 모든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작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곤 회장은 자택으로 두 사람을 초대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식탁. 특별한 형식은 없었지만 말 없는 신뢰가 오갔다. 이지은 씨, 당신은 예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고 지금도 그렇더군요. 그 아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회장의 말에 이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들의 억울함도 분노도 다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싸워 이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나도 내 자리를 정리할 때가 됐어. 민서가 회사를 이어갈 준비가 되길 기다려야지. 민서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한명그룹 사내소식지에는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다. 한민서 이사, 윤리감찰위원회장 정식 취임, 강준호, 전략혁신실 프로젝트 리더 발탁.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낯설지만 당연한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손을 내밀던 한 사람이 있었다. 강준호. 그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시간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시스템의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 안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바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